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제67회 현충일에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는 침략에 맞서 싸우면서 공동체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녕은 선조들이 흘린 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소비하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장 휴일인 어제도 북한은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SC 상임위가 열렸고요. 강한 규탄과 함께 우리도 8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대응 사격했는데요. 자, 여당 대표는 이 전쟁의 와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입니다. 자, 나토가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서 만약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이달 말쯤 스페인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당내 강경파가 이재명 죽이기 기획이 있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내홍은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자, 퇴임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다음 주에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가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요. 이혜인 수녀의 시를 낭송했다고 하죠. 자, 국내 정치가 바로 서야 급변하는 국제 상황 또 한반도 정세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충일의 역사를 반추하며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비춰봐야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현충일을 맞아서 2부 10분 인터뷰에서 여성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정기숙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에서 업그레이드 됐죠. 요즘 식재료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마당에 민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하면서 네. 이 디저트송 보내지 마세요. 두 분은 걸러냅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우리 네. 정치권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민생 행보를 시사본부에서부터 네. 먼저 시작을 한다라는 요즘 느낌입니다.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막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치킨 먹고 싶네요. 자, 첫 번째는 좀 엄중한 소식입니다. 현충일이고요. 오늘 10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게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 다 같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인이었고요. 저도 듣고 묵념을 했는데, 자, 이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8발이나 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사일 8발 발사했는데요. 이게 특히 4군데에서 나눠서 발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늘 새벽에 8발을 대응 발사했거든요. 네.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 총 8발을 발사했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발사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설정한 거 상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또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우리 정부가 달라진 게 느껴지는 게 지난달 25일에도 북한이 ICBM하고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섞어서 쓴 적이 있는데 3발을 쐈죠. 그때도 우리 군의 현무2와 미군의 에이테크스 동해상으로 발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바로 이제 대응 발사를 하면서 한미가 이런 도발에 가만히 있지 않고 비례해서 계속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전에 한미 간에 이제 항공모함이 네. 있는 해상 훈련이 함께 연합훈련으로 있었고요.
이게 끝나자마자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좀 이제 주고받는 연결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공모함 중에서도 핵 추진 항공모함, 그러니까 도널드 에이건호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작전 반경도 넓고 작전 시간도 굉장히 긴 이런 항공모함이 직접적으로 그 한반도 근처에 와서 훈련한다는 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까지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뭐 어떤 그 보수 언론이나 혹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바뀌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2017년 분위기의 재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도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핵실험을 하고 ICBM 시험 발사를 하는 와중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도 똑같이 대응, 비례 대응을 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춰가지고 한미가 이제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분위기였었던 거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전, 그러니까 5년 전 상황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는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의 이제 7차 핵실험을 지금 사실상 저지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가 과연 이제 어떤 카드를 조율해서 맞춰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북한도 이번에는 이제 방송을 했어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실험을 했는데 네.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면 핵실험하고 이제 ICBM만 얘기했는데 그렇죠. 단거리 미사일도 이게 SRBM 네.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이죠. 네. 여기도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시험 발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ICBM이라고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거기에 이제 핵탄두를 달아서 쏠 수 있지 않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을 소형화해서 결국에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가 되는 건데 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계속 시험을 하면서 여기에 소형화된 핵을 또 달게 된다면 이거는 한반도 주변에 또 위협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한미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 갈등이 계속해서 작용과 반작용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반작용 네네. 이렇게 서로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제 긴장이 높아지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달 25일에 뭐 미국 그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가 네.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다가 대고 그렇죠.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한 네네. 꼴이에요, 말하자면. 미국을 우리가 겨냥해서 이런 그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SLBM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한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같이 쐈었는데 그때는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을 겨냥하지 않고 한반도에만 이 타격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제 SLBM만 8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제 대응 사격을 하고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하지는 않고 중간에 이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게 약간씩 그 대응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이 지금 67회 현충일. 자, 추념식이 열렸고요. 제가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앞을 지났는데 굉장히 이제 차량과 또 이제 경찰, 경호 차량들이 많이 몰려 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이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추념사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일부를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그 취임식 때 연설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연설 들어보면 딱 웅변 스타일이에요. 네. 보통 전직 검찰총장들이 되게 조곤조곤 얘기하고 이렇게 이 소리가 크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연설을 많이 했던 분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실질적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는 이제 이 대북 정책에서 좀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면 네. 많이 바뀐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추념사 내용, 그 어조만 좀 들어봐도 강한 느낌이 듭니다. 네네. 특히 계속해서 지금 북한의 핵 이 실험 위협이 고조가 되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한 리더십 또 강한 대응 이걸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추념사 시작하면서 공산 세력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러니까 이곳 국립 서울현충원에 잠들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를 좀 반영한 단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시절 추념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좀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 기조보다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쪽으로 기조가 좀 잡힌 게 아니냐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번 추념사에서는 보훈 정책 강화에 좀 무게 둔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게 국가의 의무다. 국가 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참 뭐 보훈에 있어서는 이게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를 떠나서 앞으로 더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부친도 6.25 참전용사신데 어머니에게 국가유공자 위로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오르고 더 보훈을 강하게 하면 좋겠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오늘 추념사 임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는 말씀하셨던 이제 보훈에 대한 개념이 오늘 이제 추념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좀 넓혀놨던 보훈 개념에서 약간 좀 더 좁혀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보훈처 일종의 이제 개혁 작업을 많이 하면서 뭐 독립운동가라든지 민주화 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보훈의 개념을 좀 더 넓게 그러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제 목숨을 바친 분들의 범위를 좀 넓게 잡으면서 해외에 있는 참전용사들, 해외 참전용사들이죠.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터키나 이런 데 있는 참전용사들한테까지 좀 폭넓게 적용이 됐다면 오늘 추념사의 초점은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 그 세력과의 싸움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좀 옮겨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북관이 그만큼 또 추념사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결 기조를 강조하는 거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한데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지금 뭐 대화를 조건 없이 하자라고 북한한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진전이 별로 없고 결국 이제 대결 구도만 좀 굳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추가적으로 한미가 이제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보리에서 결국 이제 추가 제재를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대체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북한은 최악의 경우에는 핵실험을 하고도 별다른 유엔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저런 사정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좀 현명한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17년 핵실험 때는 러시아와 중국도 동참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기류를 지켜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산 세력 이건 좀 대통령 연설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긴 하고요. 네. 지난 정부 때는 아까 이 보훈의 좀 방향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돌아올 때 또 국민들이 울컥했던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보훈의 개념을 넓고 깊게 정부가 이어서 잘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 선거에서 최근에만 두 번 선거입니다. 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빼고 대선, 지방선거 패배를 했는데
지금 내홍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연석회의 전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좀 가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우선은 이번 주에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네네. 의견은 좀 모았어요. 모으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용은 나왔는데 이게 평가를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구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이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이게 좀 마무리가 될지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이 사실 전운이 뭐 한반도에도 감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안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얘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내 좀 전운이 감돈다? 감도는 그런 네네. 느낌이 들어요. 누가 먼저 미사일을 쏘느냐? 이미 미사일을 쏘고 이미 있죠. 쏘고 있어요. 네. 원거리로 서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미 이제 공중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일이네요. 이제 오늘도 보면은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탈당했던. 네, 이제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이고 지금 현재까지 무소속이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탈당하게 되면 1년 뒤에 이제 아마 이제 복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전에 하려면은 당무위나 이런 데서 뭔가 의결이 돼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무소속으로 있고 뭐 복당할 생각 가지고 있는 민영배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있냐면 이 선거 패배 책임 관련해서 책임의 경중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집단 책임이다. 집단 책임이다. 특정인을 두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지금 이 민주당이 너무 처참하게 깨지고 있다. 이 상황이 되면 당을 재건해야 된다고 보는데 창당 수준의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내부 갈등을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반복하는 거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숨도 돌리기 전에 동지들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졌는데 위로하고 치료하고 땀이라 닦아주고 난 다음에 평가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부검하듯이 그것을 핑계로 해서 상대방의 메스를 대는 것 같은 행동 당이나 누구한테도 밖에서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세죠. 오늘. 세지는군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 8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때 이재명 의원의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 이재명 의원이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데 당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게 정말 무책임한 태도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걸 그냥 보고 있는 게 무책임한 거다.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은 전당대에 등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선의 안민석 의원도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특정인에게만 있겠느냐. 근본적으로 우리 이 고루한 민주당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책임론에 쏟아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비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 나왔죠. 거기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5년이 뭐 잘못된 것부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패배했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의원이 개항으로 나서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게 된 것.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평가를 해야 될 때다. 그동안은 정치 일정상 선거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까 봐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평가하고 당을 다시 세울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이게 이른바 지금 보니까 친명 대 반명인데 그렇죠. 반명 그룹을 이제 친문 이렇게 해서 친문과 친명의 격돌이 시작됐다. 한쪽은 당 전체가 성찰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렇죠. 모두의 책임이다. 한쪽은 이제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출마에서 이제 뭔가 엇박자가 났다. 책임이 서로 아까 미사일을 쏜다는 게 책임 소재의 문제일 텐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계산이 깔려 있는 건가요? 물론 계산이 깔린 거고요. 아, 그래요? 뭐 사실은 이제 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6월 2일부터 소위 이제 범친문계라고 하죠. 이제 6월 2일 아니고요. 네. 6월 1일 개표할 때부터 밤부터. 제가 보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뭐랑 계속 맞물려서 있는 거냐면 3월에 대선이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계속 큰 선거들이 연달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있을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둘러싼 싸움이 사실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넓게 보면 이제 뭐 친문계라고 이제 봅니다만은 그 세부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SK계 그러니까 정세균 전 국회의장 계열이고 네네.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 이낙연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뭉쳐져 있는 상태인 건데 일종 연합전선은 짭니다. 친목 모임은 해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게 이제 말로만 해체예요? 친문 모임이라는 게 SK계나 이낙연계는 워낙에 교류를 해온 역사가 또 길기 때문에 왜 낙연계는 한글로 해주고 정세균계는 또 영어로 하는 거예요? 통일해 주세요. 이게 NY로 하면 네네. 약간 이 뉴욕 약간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SK는 기업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런 뭘 걸로 해도 다 걸려. 제가 이런 걸로 혼날 줄은 몰랐는데 예. 아무튼 아니, 네. 혼내다뇨. 일개 방송팀장이 어떻게 이 위대한 패널을 혼냅니까? 아무튼 통일해 이게 달라. 이제 그 친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소위 말하는 선거 평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선거 평가라는 게 지방선거하고 대선밖에 없는 건데 지방선거하고 대선에서 중심을 형성했던 게 이재명 후보라는 거는 그 당시 후보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서 네네. 선거 평가는 곧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를 높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친문계를 이제 이재명계에서 이제 비판하고 싶으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과까지 이제 끌어당겨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계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이제 비판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라서 전 SNS에서 봤어요.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이미 있죠. 문재인 대통령 네. 비판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당권 경쟁에서 딱히 이제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하나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평가는 나중에 하자 혹은 넓게 우리 모두 잘못이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특정인한테 이제 쏠리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둘러싼 네.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혁의 방향인데 그 키 우리가 선장이라고 흔히 비유를 하죠. 자, 박 기자님. 그러면 네.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비대위원장이요? 네, 발표해 주시죠. 발표할까요? 네. 해도 되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 빰빠라밤. 누군가요? 지금 여러 이름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도 긴급 의총에서도 문희상 전 의장이나 예전에 한번 했죠. 비대위원장을. 유인태 네네네. 전 총장이나 원로급. 네, 원로급 의원들 또 오면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 그만큼 당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근데 또 오늘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그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도 강금실 전 장관이 총대를 맬 의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금실 전 장관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잘 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선거에 출마해 왔거나 그런 좀 중량감 있는 인사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너무 민주당을 잘 아는 그런 인사가 오히려 잘못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양 개파 입장에서는 입김에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친 소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문희상 전 의장은 건강 문제로 또 유인태 전 총장도 여러 가지 사정상 난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당과 관련 있는 원로급 인사가 오게 된다면은 혁신에 어려운 게 아니냐. 오히려 더 당이 내용에 빠지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당을 잘 이제 친소한 게 없는 사람이 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매듭이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해설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뭐 2달 남았거든요. 전당대회까지 이제 2달 남은 비대위라는 거는 원래 같으면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세팅하고 뭐 대강의 룰을 확정하고 이런 정도의 일만 하도록 돼 있는데 소위 말하는 뭐 반 이재명계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2달 동안에 최대한의 타격을 이재명 의원한테 입힐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위 혁신 비대위라는 명칭을 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반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이전에 뭘 잘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제 논박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비대위가 되는 건데 강한 비대위가 되려면 중량급의 인사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처럼 중량급의 원로급 인사가 들어와야 비대위가 좀 힘을 받아서 소위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깔고 있는 건데 반면에 뭐 안민석 의원처럼 이재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로 별다른 실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당내에서 소위 그립을 강하게 쥐기 어려운 사람들. 네. 강금실 전 장관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싸움이 워낙에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이번 주 안에 과연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합의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의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행사만 준비해라. 다른 내부의 지금 노선에는 개입하지 마라. 그럼 제일 좋은 분은 박주선 전 위원장이에요. 취임식 행사 준비를 최근에 담당하셨던 국민의힘 당직인데요. 행사를 딱 네. 이제 2달 동안 준비하는데 전문성이 강조가 됐고요. 비대위원장 하니까 자꾸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너무 비대위원장 직함에 올해 이름이 이렇게 특화된 달라붙어 있어서. 정치인이죠. 알겠습니다. 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여기도 지금 계파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다. 정리하고요. 지금 휴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제 추념식 끝나고 또 좀 붐비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 41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에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정체로 혼잡합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이 버거운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총 정체가 54km입니다. 진보와 평창, 새마을 부근에서 10km씩 밀리고요. 경기권에서는 여주에서 이천까지 막히고 덕평 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충청권 정체가 집중됐습니다. 청주에서 목천까지 제일 버겁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군산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밀리고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면 충청권에서 경기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 17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또 이제 전 총리이기도 하고 내일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이제 시를 한 편 낭송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박 기자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대선 경선 이후에 네.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모색하는 기간을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네. 지방선거에서도 후원 유세, 그 지지 유세를 계속 했지만은 자신의 정치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정치를 한다, 뭐 진짜 비대위원장을 한다거나 당권에 도전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이제 내놓는 발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 같으네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1월 그러니까 이번 직전에 썼던 네. 일기장에 있던 그런 내용이에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역사가 발전해서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다. 이 단어를 그리고 이 문장을 써가면서 미국으로 떠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가서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와서 더 큰 정치 그다음에 역사를 발전시키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DJ 코스. DJ 코스. DJ 코스. 네. 여기는 네. 야, 그런데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문구인 게 2009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 타계하실 때 그 전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면서 맞습니다. 휠체어에서 그 펑펑 울던 노 대통령의 모습 그게 이제 같이 오버랩이 되니까 맞아요. 인생은 아름답다는 게 정말 이게 고통 속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DJ를 회고하면서 DJ의 문구를 꺼낸 인물이 또 하나 있었으니 사실은 뭐 DJ의 최고의 가신이었죠. 네. 마지막 비서실장이기도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떻게 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네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특히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동안에 당은 죽었는데 이재명 의원만 살아 돌아왔다. 자생당사.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네네. 비판을 했었고 이번에는 뭐 자신의 이제 일정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 6월 5일부터 뭐 6월 10일까지 쭉 이어지는 일정들 광주에 내려가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영수 여사를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을 쭉 적으면서 또 이제 이희호 여사의 이 기회를 맞아가지고 여기 뭐 추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쓴 글이 인생을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또 이 글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DJ를 추모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 일정을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박지원 전 원장도 정치를 좀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정치에 이제 지금 없지만은 발을 딛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구를 쓰면서 DJ의 그런 행보를 좀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신념과 계획 목표 이걸 좀 담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분은 이제 미국행 DJ 코스, 한 분은 이제 국내 DJ 투어가 되는 셈인데 임 작가님,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뭘 할까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일정을 잘 보시면 이 일정이 코스가 사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첫 일정 코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민주묘역 일단 갑자기 빵 터졌습니다. 5.18 민주묘역 본인이 참배를 먼저 하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에 좀 아직 가깝다. 임명된 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민주묘역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만나 쭉 이렇게 일정이 박전 그렇게 짜여 있는데. 원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또.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상징적인 어떤 일정인 거죠. 이게 굉장히 행보가 이제 광폭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상징적인 곳들을 들러서 이제 돌아보고 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음의 한켠에는 지금 당이 이제 상당히 위기인 상황에서 당 수습을 위해서 이제 큰 어른으로서 본인이 나설 수도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혀왔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게 물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이 지침도 그러니까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 외에도 가리지 않고 양쪽을 가리지 않고 둘 다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해오고 비판을 해왔던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어떤 소구가 생길 수 있는 지금 맥락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본인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계파에 속해 있지 않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조어해내면서 그렇죠. 이재명 이제 전 후보를 직격했기 때문에 이미 입장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민주당 소속은 맞아요? 원래 아직 복당은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을 것 복당이 안 같은데요. 됐고 예, 제가 지금 볼 오히려 때는 분당하고 타당으로 계속 있다가 민주당원이 아닌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당정을 가시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상당히 그때 좀 의외의 발탁이다 했고 원래 문모닝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 대통령 국민의당 비판을 시절에. 아침마다 하다가 네. 이제 국정원장이 되고서 이제는 문모닝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 뭐 외부 인사도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는 할 수 거죠. 있죠. 네. 그래서 박 원장의 메시지를 잘 보시면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이 있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비판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드느냐 네,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네. 지난 5일에는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싸움을 해야지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면 사면패가 기다린다. 이 얘기도 결국 이제 양쪽에 지나치게 공방이 뭐 강해지는 거를 좀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직을 그만두고 나오셨고 뭐 워낙 이제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미디어에서 정치 평론의 대가기도 하기 때문에 자 모든 또 이제 이 정치 패널들 정치 평론가 분석가들도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방송의 다음에 모셔서 행보를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또 여당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 주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이 대표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키이우 거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NGO 관계자들과 만나서 피난민 지원 방안도
그저께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접견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여기에 대해서 일정, 뭐 동정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네. 국회 부의장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비판하는 내용을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아니 주변 분들이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왜 간 거냐? 네. 좀 뜬금없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 음. 자기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정부와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난색이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심 탐탁치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이라면 여당 정치인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 협조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실한 문제인데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도 곤란하다. 이렇게도 이 대표 좀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 네네네. 언어에서 어우. 나온 느낌이 드는데. 앞에를 왜 또 굳이 붙이세요? 없었는데.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또 이제 과거 정진석 의원이 우리 국회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썼던 글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도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비판에 대해서 다시 또 받아치는 모양새. 임 작가님, 이 어느 쪽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여기는 승리도 많이 했고 내부에서 싸울 일 없는데. 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시작인 거죠. 전리품 싸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가 더 주도권을 당 내에서 앞으로 쥐어갈 것인가의 주도권. 싸움인 건데, 뭐 생각해 보시면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여러 번 이 갈등을 빚었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꼽히기도 하는데, 지금 당 내에서는 결국 그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의 임기를 앞두고 과연 이게 끝까지 채울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조기 사퇴설까지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걸 두고도 조기 사퇴설이 나오니까, 조기 사퇴론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그걸 끊으면서 나는 무조건 임기 채운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나서 우크라이나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는 당 내에서는 조만간 돌아오게 될, 지금 이제 24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소위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사건에 대한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도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정치적 의미도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니까 이미 24일 이전에 대충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그 끝까지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된 것도 결국 당 내에서 혹은 당 안팎으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정진석 부의장이 얘기한 맥락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가기 전에 일종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친서를 요청했다는 이제 진실 공방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성립이 안 됐고,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혹은 대통령이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잘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외교사절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당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 어떤 행보? 궁금증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에 또 누가 결정권이 있는 건가? 뭐 당연히 정부에 있는 거지만 여당 대표 역할이 이 득이냐 실이냐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또 뭐 다룰 얘기가 너무나 많네요. 일단 오늘 현충일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5889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치킨, 첫 번째 치킨 쿠폰에 당첨이 되신 분입니다. 자, 임형주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 신청해요. 이게 이제 세월호 때 만들어진 노래긴 합니다만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듣고 싶네요. 순국선열, 당신들이 있어 오늘이 있고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치킨 쿠폰 첫 번째로 나가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가운데 넘칠 정도로 가득하거나 소복한 모양을 뜻하는 부사로 담뿍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랑이 담뿍 담긴 편지라든지 이슬을 담뿍 머금은 꽃과 같이 표현합니다. 또 담뿍에는 많거나 넉넉한 모양의 뜻도 있어서 그릇에 밥을 담뿍 퍼 담다 또는 큰 잔에 술을 담뿍 따르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담뿍이란 말의 큰 말로 듬뿍이 있는데요. 이것은 넘칠 정도로 매우 가득하거나 수북한 모양을 뜻하기도 하고요. 매우 많거나 넉넉한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밥그릇에 밥을 듬뿍 담다, 양념을 듬뿍 넣어야 맛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뿍과 듬뿍을 비교해보면 첫음절에 양성모음을 쓰는 담뿍은 아기자기한 느낌을 더해주고요. 음성모음을 쓰는 듬뿍은 넉넉한 정도를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처럼 양성모음을 쓰는 것은 작은 말이고요. 음성모음을 쓰는 것은 큰 말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뿍과 듬뿍이란 부사도 있습니다. 다뿍은 분량이 다소 넘치게 많은 모양을 뜻하고요. 듬뿍은 분량이 꽤 넘치게 많은 모양인데 이 경우에도 다뿍은 작은 말, 듬뿍은 큰 말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뿍 퍼주다, 비빔밥에 고추장을 듬뿍 넣어 먹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예,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의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와 충북,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곳곳에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비는 낮 동안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늦은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칠 전망인데요. 다만 강원 영동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하늘은 계속 흐린 곳이 많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대구 24도, 광주 26도 등으로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재택 치료를 할 때 하루 한 번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 체계를 대면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늘부터 재택 치료자 집중 관리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까지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은 WHO가 이러한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 품목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외식 물가도 상승하는 등 밥상 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국수와 밀가루, 식용유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제67회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을 맞아서 17살 여성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정기숙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9세예요. 네. 내년에 이제 90 되시는데요. 네. 자, 6.25 전쟁 당시 17살 여성 네.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 이거 조금 신기하게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참전하게 되셨나요? 6.25 사변에 피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수복되면서 춘천도 수복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하게 됐죠. 네. 그래 학교에 갔는데 전교생 운동장 집합시켰어요. 그런데 7년대 장교분 2분이 오셔가지고 정원부에서 학생 4명이 피해하니까 희망자는 거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중에서 노래도 잘하고 그 언변도 좋은 사람 4명만 선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 선생님이 이제 그 4명을 선출해서 가게 됐어요. 이야, 전교생이 다 손을 들었고 그 중에서 선발이 되셨습니다. 자, 17살 고등학생 나이인데요. 전쟁터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1. 네. 자, 전쟁터 간다. 이게 좀 두렵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거는 없었고요. 예.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 얼마나 존중이 참혹하고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가 나라에서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전한 거예요. 야, 정말 그 청소년 학생의 애국심 지금 다시 들어도 이게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피난 생활도 하셨고 수복됐던 상황에서. 자, 당시에 정훈부대 소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주로 방송했어요. 그 최전방 뒤에 따라가면서 수복지구마다 방송하고 통일 노래 부르고 그리고 포스터 붙이고 그런 활동했어요. 네네네. 정말 거의 최전선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8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낭랑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운도 있으시고 그래서 방송을 하셨군요 당시에. 당시 기록을 보니까 미대생은 포스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통일 노래 부르고. 자, 최전방 부대를 따라서 압록강까지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중공군이 내려와서 부대가 포위되셨었다는 경험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했죠. 우리는 압록강까지 가서 이제 통일된 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좋아했는데 그 이튿날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그 중공군이 두만강 쪽으로 해서 인해 전술로 그 많은 중공군이 그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평양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록강에 있는데 벌써 평양까지 내려가지고 완전히 포위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 남쪽을 향해서 그냥 행군한 거예요. 야, 당시에 이 헬리콥터도 왔었는데 탈출이 어려우셨나 봐요? 헬리콥터가 5인승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음부 대장하고 과장하고 또 방송국 아나운서 2명하고 여자 아나운서예요. 그런데 4사람이 타는데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4명이 한 사람만 갈 수는 없고.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떠나면서 내리고 모레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기 전에 중공군 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흩어졌죠. 4명 중에 1명만 태울 수가 없어서 4명의 동료가 남았는데 결국은 습격이 있어서 헬리콥터는 다시 오지 못했고 걸어서 행군을 해서 내려오셨어요. 네. 자, 그 이듬해에 다시 고향 춘천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폭격, 총격, 위험한 상황을 많이 넘으셨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공군 습격받는 게 제일 힘들었죠. 중공군의 습격이 여기저기서. 네. 야, 총알 날아다니고 폭탄 날아다니는. 네, 총알이 비오듯 했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 뒷사람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럼 함께. 그래서 그대로 골짜기로 걸어 올라가면은 맞겠다 싶어서 그냥 옆으로 그냥 산으로 기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총알을 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과 함께 행군에 내려오는데 정말 사상자들을 눈으로 많이 보시면서 그 사지를 넘어서 오신 거군요. 네. 어떤 때는 밤에 행군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 손을 잡고 가야 돼요. 너무 캄캄해가지고. 그러면은 앞에 가다가 골짜기에 가다가 그냥 발에 막 밟히는 게 있고 그냥 그래요. 거치는 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우리 한국 군인 시체였어요. 네, 학도병들, 국군 그렇게 수많은 우리나라 국군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사선을 넘어서 오셨습니다. 남쪽으로 오시는 동안 아마 많은 기억이 스쳐가실 텐데 이렇게 이제 피난 과정에서 또 이 북쪽 주민들의 도움도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총알을 피해서 살아서 이제 그 마을로 내려왔는데 아침에 세수하러 이제 나갔더니 개울가 그 산골짜기에 개울이 흐르잖아요. 그 개울가에서 3명이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그래서 우리도 군복을 안 입었어요. 그냥 사복 입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도 군복을 안 입고 그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학도병으로 나같이 와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해서 반가워서 가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춘천여고 1학년인데 학도병으로 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함흥여고 2학년이래요. 2학년인데 의용군으로 나왔다가 국군한테 포로됐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데. 서로 반대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반대 입장이죠. 네.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같은 부대에 있었다고 부대명을 다 가르쳐주고 같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통과되면은 자기 집이 함흥인데 함흥에 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산에서 내려가다가 인민군한테 다 이제 잡혀서 인민군 초소로 다 가서 네네. 이제 신문도 받고 그랬는데 국군들도 많이 포로가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국군들은 무조건 나무에 묶어서 총알도 아까우니까 칼로 찔러 죽이라고 예. 그렇게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그 소리를 나는 그거 못 듣겠어서 다들 나가서 구경하고 하는데 나는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도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저 사람들 같이 예?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떨리고 진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담대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아주 무섭게 신문을 해요. 예. 총을 옆에다 놓고 총을 겨누면서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이 총으로 쏴 죽인다고 네. 그러면서 무섭게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대하게 그냥 그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심사가 끝나고 몇 시간 후에 또 딴 데서 불러서 또 거기서 또 같은 신문을 하고 3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대 찾아갈 사람 각자가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대가 마침 빨치산 본부였어요. 예. 네, 위슬 사령부라고 큰 부대예요. 네. 그런데 그 부대가 평양으로 해서 서울, 광주, 제주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하고 우리 집에 가자. 한봉으로 가자. 끝나면 집으로 가라.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슬 사령부 비서 여비서가 그래요. 우리 부대에 남을 사람은 남아도 된다고. 그런데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거기서는 증이 있어야지 꼼짝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 간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도망쳐서 집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방 나는 그러면 여기 남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대로 가고 나는 그 부대에 남아가지고 평양까지 갔어요. 네, 이게 17, 18에 지금 겪으신 일이 그 전쟁터에서 도주의 와중에 춘천여고 1학년 학생이 함흥여고 2학년 학생을 만나서 이 국군 학도병이셨는데 그쪽은 인민군 의용군이었고 이게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이게 책 한두 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자, 지금 이제 6.25 전쟁 발발한 지 70년 흘렀습니다. 요즘 72년 됐죠. 젊은 세대는 전쟁을 모르잖아요. 좀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한 말씀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남기고 싶은 말이요. 6.25 전쟁이 참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이제 참혹한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는 몰라요. 이렇게 나라가 얼마나 중한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부탁할 말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한마음 돼서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으면 그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이 전쟁터에 갈 사람 자원하라. 모든 학생이 손들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청취자분들이 정기숙 선생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3253님 인터뷰 들으면서 저는 17대 뭐 했나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정기숙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가윤하님은 정기숙 용사님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해 주시어 지금의 이 나라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내가 도저히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에 이 정기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현충일 특집 다큐멘터리 연순 기숙이 KBS 1TV에서 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성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신 정기숙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특별하십니다. 저요? 아니, 네. 머리 감고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자, 또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신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공휴일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그래도 현충일이니까 한 말씀 드리죠. 네, 한 말씀 주세요. 이제 민족과 국가의 수호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본인들을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6.25 참전하셨던 여성학도병도 좀 전에 인터뷰를 했고 그러게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또 현안이 뜨끈뜨끈합니다. 자, 6.1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일부에서 뉴스로 살짝 다뤘는데 친문계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자 또 이 철험회를 비롯해서 이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박에 나서면서 당이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먼저 좀 이게 승리한 쪽이지만 신 변호사님, 민주당 상황은 좀 어떻게 건너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내홍 단계로 이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서로 패배에 대한 원인을 지금 다 다르게 짚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조기에 수습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대선 때 사실 이걸 한번 거치고서 지선에 넘어왔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시간이 임박했고 선거 앞이다 보니까 그걸 그때 묻어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처가 좀 곪았다가 터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상처가 이제 깊은 거 아니냐. 염증이 2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민주당이 빨리 수습이 좀 돼야 사실 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민주당이 좀 잘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견제를 바라십니까? 그래야 진심입니까?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여야가 균형을 잡아야죠. 맞습니다. 그 국정의 파트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거고요. 자, 그럼 이재명 책임론이냐 아니냐. 지금 노 변호사님 워낙 그 해안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쭉 봐오셨으니까 이 책임론 원인을 뭐로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민주당에? 민주당은 누구 한두 명의 책임이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네. 사실은 이제 당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승리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과 지선 이전에는 계속해서 승리를 너무 많이 편하게 했잖아요. 연전 연승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편하게. 승리를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당이 너무 기득권화되고 절실함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렸다고나 할까? 네. 이분들이 왜 우리에게 표를 주는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그런 인식이 좀 적어지는. 안일해졌다. 네, 많이 안일해지고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뭐가 궁금합니까? 그 내부적으로 본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 이런 사적인 욕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외부적인 것이 어려우면은 외부 환경하고 싸우느라고 내부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겠지만 내 외부가 지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대선까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나 내부적으로 이 훌륭한 내 일당 제1당인 민주당에서 180석 가진 이 당에서 내가 뭔가 힘을 좀 가져봐야지. 내가 잘 돼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일단 잘못된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정말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잘못은. 두 번째, 그렇게 하면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하게 되고요. 많이 오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전략이나 제대로 된 판세 분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마당 하나 들여다 놓고 나 잘했어. 나 이게 끝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꼼수면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끝까지 속진 않는단 말이죠. 그거 플러스 대선을 치르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너무 내홍이 컸어요. 근데 그 내홍이 제대로 좀 수습이 되고 이래가지고 원톱으로 딱 나갔었으면 전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거라고 보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낙연을 찍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찍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부의 골마 터진 부분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이재명 후보를 의원을 뭐 개혁의 의뢰에 내보내놓고는 자기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라 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렇게 될 게 뻔할 뻔하니까 나중에 네가 총대를 메고 네가 책임을 다 져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그걸 수긍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저기 신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맞췄어요. 이 의견을. 예, 그와 마찬가지로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니탄내탓 하면 정말 문제고 여기까지 좋은데 더 좋은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겠죠. 야, 지금 뭐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주신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너무 기득권에 취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예견된 패배도 좀 이제 한쪽으로만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 자, 주말 사이에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하신 노 변호사님의 SNS가 화제가 많이 됐고요. 저는 패친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왔을 때 바로 봤습니다. 강경한 어조 오셨던데 좀 어떤 점을 콕 짚으신 거예요? 저는 왜 국민들한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되는 당이 이렇게 자중질환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이렇게 시끄러운가. 상대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작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문인지 친명인지 친정세균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됐어요. 우선은 딱 선거 끝나서 결과가 나왔으면 다 손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정말 사과를 먼저 다 해야 되는 거죠. 국민에 대한 사과를. 그러니까 박지원 씨처럼 맨날 쓸데없는 사과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무릎 꿇고 저희들이 너무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를 온 국회의원들, 온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미안해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반성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봐달라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당이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공천은 누가 잘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전부 다 아주 혹독하게 해야 되고 그런 평가는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또 받아야 되죠. 자기네들끼리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는 뭡니까?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왜? 좀 있으면 당권 잡을까 봐. 이게 뭡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싫었어요. 자, 일부 한입뉴스에서 저희가 궁금해했는데 민주당 빨리 연락 주십시오. 노영희 변호사님 비대위원장감입니다. 네, 아마 잘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자, 신 변호사님. 이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님이 딱 직격한 글에 왜 아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했다라고 했냐면 그 짓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민주당이 또 그 짓을 해서 졌다 이런 얘기 맥락인데 이낙연 전 대표 화법은 굉장히 우아한 쪽인데 그 짓이라는 표현이 수위가 높아요. 좀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하십니까? 예,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의 진단에 한 90%는 동의를 하고 한 10% 정도는 이견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모두의 책임인 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된 책임은 가려야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공간을 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나머지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친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과거 대선의 패배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있고 문재인 정권 심판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 등등 다 언급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얻었잖아요. 국회의원 자리를. 2020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무게감 내지는 자리의 책임성 이런 거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야당일 때 늘 지적을 했던 건데요. 청와대가 잘못 갈 때 왜 야당만 비판을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친문 초선 의원들도 내부에다 쓴소리를 해야죠.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했고 사실 비겁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다 책임을 씌운다.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반발을 또 많이 하는 것인데 이러면 이제 니탄냈다 공방으로 가면서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런 것 같아요.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외부 수혈도 잘했고 민주당 서로 막 가려고 그때 했던 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당시에 왜 그랬냐면 개혁의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혁의 실패를 많이 했는데 뉘우치지도 않고 또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당신들이 개혁의 대상이다. 근데 왜 또 개혁을
구속을 외치면서 또 권력만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자기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고 뭔가 사리사욕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뭐 책임론도 중요하겠지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꼬였을까? 그 좀 본질적인 면들을 이번에 한번 좀 총체적으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기 전대냐 뭐냐 이런 논의보다는 좀 혁신형 비대위를 해서 한 1년 정도 호되게 한번 당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당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와서 네네. 1년 동안 호되게 수술했거든요. 네네네. 아마 그 정도의 저는 중한 상태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그때 합니다. 당내에 반론이나 이견이 있었는데도 5.18 광주 가서 이제 사과도 2번 하고 막 그랬죠. 지금 성일종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이게 잿더미가 돼야 된다. 민주당이 다시 살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에 겪었던 상황이다. 어찌 보면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에 뭘 해도 안 됐거든요. 선거를 내리 사연패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과해도 안 됩니다. 다 같이 로텐도홀에서 다 무릎 꿇고 사과도 했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고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밑바닥 쳐야 올라오잖아요.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바닥까지 가야 된다. 근데 가야 되는데 그게 자의로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타의로 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로 가는 겁니다. 그건데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권력이 쏠리게 되면 또 이제 국민의힘도 또 오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험한 당에 저희는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한 당에 이제 이게 그냥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진정성도 느껴져요. 우리 당해봤는데 우리 그때랑 당신들 지금 똑같다. 그럼 이걸 좀 민주당이 참고해야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민주당 아까 뭐 비대위 1년 가야 된다 얘기도 하셨지만 8월 전당대회 전에 2달짜리 임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지난주에 결정했습니다. 비대위의 비대위인 셈인데 혁신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냐 관리형 비대위냐. 노 변호사님. 그리고 8월 전당대회 그냥 가는 게 맞고 임시 비대위는 관리형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관리형 비대위, 임시 비대위 뭐 다 당연히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이재명 의원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돗자리를 조금 깔으려고 하면 여기 내 자리니까 너 나가. 돗자리를 좀 깔으려고 하면 너 저기 가. 그다음에 돗자리가 안 돼요? 그럼 알았어요. 보자기 깔을게요. 보자기도 안 돼. 그다음에 손수건도 안 돼. 이렇게 지금 하는 모양새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폭이 너무 좁아지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또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본인이 향후에도 대선 주자이고 싶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대선 주자였다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셔요. 향후에도 대선 주자이고 싶고 민주당을 바꾸고 싶고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에게 뭔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을 지금 싫어하는 혹은 내지는 본인을 내치려고 하는 그분들의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약간 타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보다 훨씬 더 이 당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무조건 나가라고 한 데서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과 협상력과 이런 것들을 좀 다 동원을 해서 저는 그분들하고 먼저 조금 말을 만들고 먼저 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반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초창기에는 너무 이거를 딱딱 그 앞에서 딱 싸우면 안 돼요. 1대1로. 그러면 지금 현재 힘이 뭐 세지도 않을 뿐더러 싸우면은 그 싸움 때문에 분명히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뭐 공천이 문제라면 공천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같은 거 기준을 좀 세워준다든가 시스템 공천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간에 절대적이고 그다음에 엄청난 그런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누구도 자기를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기를 앞으로 2년 동안에 삼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천천히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솔직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적이고 얼마나 더 따뜻하게 그 사람을 감싸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송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무슨 얘기? 변호사님의 아침.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방송 나왔다 안 나왔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디테일에 사실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이 굵고 뭔가 일을 잘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100이라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혹은 200의 가치를 갖고 싶다면 아주 사사로운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런 것들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가 중재와 타협이 필요하다. 민주당 뭐 일대 다 내부 싸움 하지 말고
당에게는 이재명 이 의원에게도 좀 여지를 줘라. 이 보자기라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좀 줘봐라. 기회를 줘봐라. 하지만 또 이제 이재명 의원도 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타협을 하라. 이런 이제 중재안을 내셨어요. 자, 이 신 변호사님, 다른 당 얘기지만 또 이제 조언을 좀 아까 경험한 당으로서 노영희 변호사님 빼고 비대위원장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시려면은 김종인 위원장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좀 신망 있는 분이 오셔도 힘들 것 같아요. 아, 오셔도 힘들다. 네, 그래도 그런 분이 오셔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또 추천하시는 줄 알고. 근데 그래야 이게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네. 이게 왜냐면 리더십의 공백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서로 니탄네타 공방으로 갔고 이게 지금 입증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다 주장만 있고 논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2달이라는 시간 8월까지 뭐 혁신형 비대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대전제는 양 계파가 양쪽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둘 다 안 된다. 우리 다 공멸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둘 다 지금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면 뭔가 될 거라고 또 착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는 몰아내려고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그게 이제 친이 친박의 갈등의 데자뷰처럼 이제 그게 또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친문, 친명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저는 좀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대선 후보라는 거 정치인이 다 모두가 꿈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네네. 근데 전 이재명 후보는 2017년도에도 경선도 나가셨고 그랬죠. 이번에 본후보로도 한번 뛰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2번을 나가신 분인데 저는 이 정도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모든 국민들의 선택은 다 받아본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럼 본인이 다음번에 또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지금 죽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먼저는 손을 한번 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출이 올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아마 다음 대선 하면 이제 거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이제 3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후보가 좀 길게 보면서 지금 당장 이거를 당권에 덤비면 이거는 당내 반발이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제 지방선거도 다 한번 쉬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나왔고 개항을로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또 빚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장 뭐 이제 관리형이냐, 2달짜리 임시냐, 아니면 이게 또 혁신을 좀 주도할 수 있느냐. 근데 개파가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이 2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또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미의 관심인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은 이제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는 입장이신 거고. 노 변호사님이 이제 본인을 추천할 수 없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고요. 다른 분 누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강금실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나오고 누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재와 타협을 양계파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사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워낙 정치를 오래 하셨던 그렇죠, 분이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면서 잘 해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 민주당을 왔다 갔다 하셔서 당 외에 계시고. 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유인태, 문희상 이런 분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원로급 인사들도 좋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당대표를 내세우면서 갑자기 센세이셔널하게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저 당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를 그냥 딱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물론 행동이 좀 가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안 맞는 걸 행동을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1년 정도 하면서 선거를 좀 2번 치렀잖아요. 다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대외적인 공격을 그렇게 받아가면서도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공천도 시스템 공천들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자기 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본인이 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고 참 당이 젊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옛날 분들이에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다 옛날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는 노세한 정당처럼 비춰지거든요. 민주당도 젊은 피로. 여기서 젊다는 게 무조건 나이만 젊다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젊어야 되겠죠.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청년 중심의 당대표, 그러니까 뭐 40대라든가 50대라든가 여기까지가 맥시멈으로 잡고 저는 그러면서 이 정치권에 너무 오래 매몰되지 않았던 혹은 빚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의 이 비대위가 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인물은 아니지만
대략 변수 몇 개를 좁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아예 다음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전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지금 한다라는 예측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쪽이든 지지하는 쪽이든. 노 변호사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당권 도전 합니까? 또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맞다? 지금 안 하면은 정말 그냥 찌그러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반대파들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칼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의원에 출마를 안 했으면 몰라요. 그러면 정말로 어디 나갔다가 1년 뒤다 들어서 나타나서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칼을 뽑았어요. 네. 이 상황에서 당권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정말 바보짓이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갈 수밖에 없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도 가볼게요. 승리를 2번 했어요. 대선 이겼죠. 정권 교체했죠. 지방선거 압승했죠. 그런데 아까 이준석 대표 언급하셨습니다만 자, 겸손 모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혁신하겠다. 민주당보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이게 뭐랄까요? 보여주기식이냐. 진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진단 궁금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혁신이 출범 카드를 뽑았단 말이죠. 자, 이거 진심입니까? 신 변호사님? 저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요. 이건 겸손 모드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은 더 혁신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음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 게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PPT 같은 경우도 그 취지는 맞았지만 일선에서는 혼란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사람들이 그 불만이 또 많았고 출마자 자격 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새로운 바람, 변화와 혁신을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게 그러면은 선거는 이겼지만 결과로는 이겼지만 정말 당이 바뀌었냐라고 묻는다면은 대선 때도 당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아니 저도 당시에 쓴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대선을 아슬아슬하게 이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외에도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힘이 잘했다라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고요. 정말 바꿔야 될 것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혁신이 출범한다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혁신해야 되고 진짜 해야 된다.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율이 50%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 민주당에 대한 실망만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은 없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잘했던 것은 이 지금 승리에 대해서 오만 떨거나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근육 자랑하는 거. 네. 이제 그렇게 가면 우리는 바로 망하는 거고요. 이번에 딱 선거 승리가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혁신이 출범시켜서 정말 당을 더 바꾸겠다라는 말씀은 아마 제 마음하고 되게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에 대한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당이 정말 더 변해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뭐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다. 진정성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 자, 뭐 사실 바로 좀 그런 얘기에 놀라긴 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한 것은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난번 민주당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심이냐 아니냐 지금 확인을 드려본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달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나오는 게 조기 퇴진할 것이다. 본인은 반박했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왜 갔나? 이게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른바 또 성접대 의혹 24일 징계위 얘기도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계속 이 대표가 임기 마치겠다고 했는데 내년 중반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우크라이나 왜 갔겠습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강용수 후보가 그런 주장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도망간 거 아니라고 한 말은 농담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가셨는지를. 솔직히 명분을 모르겠다. 나는 전쟁 난 곳에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특사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 간 것도 아니고 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서 유튜브 하려고 간 걸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셨는지가 매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이었을까? 그랬겠죠. 26일 전까지 이 징계위 열리기 전까지 본인이 여기 있으면 계속 공격당할 테니까. 그럼 어딘가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데는 지금 전쟁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가 더 문제죠. 이제부터는. 어쨌든 그 징계위는 참석할 거잖아요.
본인은 떳떳하다. 그러니까 내가 강용석이를 안 받아줬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강용석이 셀지 이준석이 셀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강용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준석은 말로는 그렇게 했으나 실제 행동을 보면은 또 좀 뭔가 깨갱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확률. 근데 이준석이 생각보다 되게 맷집이 강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는 오히려 당대표는 유지를 할 가능성 내지는 뭐 내년까지 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좀 줄여서라도 네네. 뭔가 딜을 해서 주고받고를 끝내고 나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출구 전략을 만들 것이다. 자, 이준석의 정치력은 많지 않다. 자, 심 변호사님. 당내에서 더 잘 아시니까 지금 이른바 친윤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거기다 또 이제 징계위 이제 지금 위기선상에 있다. 근데 당권 재도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본인은 재도전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 안철수 의원이 또 지금 원내 진입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거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공당이고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좀 당이 이성과 상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지 의혹들 제기하는 거 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버에서 다 처음에 던진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 공당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모습 자체가 참 안타깝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과 상식을 찾고 당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이 됐고 2년 동안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 내려와라라고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취임 초기부터도 계속 당대표 그만하라고 외치셨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선거 이전에는 불안하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거 2번 다 이겼고 이제 선거가 없는 시즌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 임기가 살아있는데 당대표가 결국은 선거를 책임지고 가서 이겼는데 또 내려와라. 이게 논리적으로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고 지금 수사하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수사는 수사대로 결과 나와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흔들기로 나오는 건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 당도 이제 당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비전과 가치를 놓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건 정당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걸 하더라도 서로 선은 지켜야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당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과 또 어떻게 보면 염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 선거도 있었고 이제 강용석 후보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선택을 이제 확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 돌파해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딱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지만 두 분의 의견을 짧게 여쭤보면 원구성 문제 있고요.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다 확정이 됐는데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사위원장이 문제예요. 자, 노 변호사님. 법사위원장을 1년 전 약속대로 이번에 좀 여당에게 주는 게 맞나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민주당이 여당에게 주는 게 맞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을 안 지키면 사실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했던 이 검찰청 개정안이라든가 형사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아마도 그러니까 여당인 이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이 교묘하게 무력화시키지 무력화시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체면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만 실리를 봐서는 사실은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혁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많이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딜레마다. 자, 심 변호사님은 답을 알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민주당이 들고 나온 논리가 이제 야당이 맡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거든요. 그때 법사위원장 안 준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전임자의 합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러는데 삼성전자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대표이사 바꿨다고 해서 그 계약을 깹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도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사위를 상황 노릇하는 거에서 지금 조금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개혁이 후퇴될 것이 두렵다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주고 협치를 해야죠. 서로 협의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걸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상대에 대한 불신만 가지고 당신들은 그렇게 할 게 뻔하니까 우리가 지고 갈 거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못 해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키는 민주당에 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고민만 깊게 하다가 타이밍 놓치는 게 많았어요. 이번엔 좀 빠르고 현명한 판단 내리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신인근 변호사와 함께 주간 이슈 먼데이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뚜껑 큰 컵라면. 자,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자, 월요일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평론가님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일에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휴일에.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102일째, 100일을 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죠? 그렇죠. 처음에 사실 러시아가 침공을 당시만 해도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많았는데 맞아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러시아가 이 전선을 동부와 남부로 집중시켜서 돈바스 지역의 80%를 장악을 하고 여기서부터 또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요충지들 역시 점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빠르게 러시아 화폐와 기업 등을 투입시키면서 러시아 편입 작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 위기 맞고 있지만 좀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의향 없어 보이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뭐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면서도 뭐 연말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이러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엔에 따르면 지금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본인이 이제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이 중에서 603만 명이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국은 개전 이래 처음으로 각각 160명의 전사 장병 시신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낙관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연말까지단데 네.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반년 이상 전쟁이 더 간다는 게 어떻게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언어라는 게 참 그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현충일입니다만 아까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 통화하면서 느낀 게 이 전쟁의 참상이 한 달, 일주일, 하루도 무서운데. 그럼요. 포탄과 총탄이 날아다니는 게. 자, 서방 국가들은요.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하면서도 군사적 지원은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단 세계적인 식량난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전쟁을 끝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 뭐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이 대다수 아프리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담까지 커질까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있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유럽인들에게 생활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 전선의 상황이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첨단 무기를 지원을 해서 이게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러면서 첨단 무기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그러면서도 전쟁의 확산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직접적으로 미군을 투입한다거나 또는 전장이 러시아 본토로까지 확산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분명히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어진 일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잘 싸워도 러시아 본토로 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밀려도 안 된다. 그렇죠. 첨단 무기는 지원한다. 그렇죠. 미군은 참전 안 한다. 당연합니다. 야, 이 전쟁의 룰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교착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꼬이고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그러면 저게 또 발목 잡고. 이게 점점 복잡해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또 마크롱 대통령은요. 중재하겠다고 나선 입장이에요. 여러 번 뭐 푸틴 대통령과도 이야기하고. 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굴욕을 줘선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해서
논란이 일만해요. 러시아를 굴욕을 줘서 안 된다. 침략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4일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푸틴 대통령은 자신과 국민 역사에서 역사적 근본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교전이 멈추면 우리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출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굴욕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면서 이 러시아 스스로 굴욕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는데. 우크라이나 또 이게 발끈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낼 그럴싸한 명분과 테러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초창기부터 사실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어줘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러시아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서라도 푸틴 대통령이 쉽사리 그냥 물러날 리가 절대 없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전쟁 장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계속 자극하거나 궁지를 몰아넣게 되면은 핵무기 사용 등 최악의 선택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대륙으로 연결돼 있어요, 러시아와. 네. 그러니까 진짜 당면한 문제고요.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 얘기인 거죠. 돈을 벌고 있는 네네.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까지 몰아가선 안 된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네. 명분과 테러를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이제 러시아나 푸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다.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네, 외교적인 퇴로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전쟁 때문에 삶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사람들부터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제사회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터키라고 부르는 터키, 큰 나라인데 이 국호가 튀르키예로 바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지난 2일에 유엔이 국호를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을 승인을 했는데요. 유엔은 외국어로 표기된 모든 공식 문서에서 국호를 변경해달라는 터키의 공식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터키어 발음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네네. 밝혔습니다. 이 터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국호를 튀르크인의 땅을 의미하는 튀르키예로 변경하자는 헬로 튀르키예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터키는 오래전부터 자국을 튀르키예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터키어로 표기한 터키의 정식 국호 역시 튀르키예 공화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터키는 뭐냐? 네. 이건 그냥 영어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영어 단어 터키가 터키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칠면조잖아요. 뜻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게다가 이 터키라는 단어를 겁쟁이, 패배자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 또 쓰는 속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터키 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야, 터키라고 익숙한 이제 튀르키예라고. 튀르키예. 아니 우크라이나도 전쟁 터지고 키예프라고 수도를 부르다가 이거 러시아식 발음이다. 침략자의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키이우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다 바꿔 부르고 있는데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다. 아니 그럼 코리아도 이게 고려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건데 네.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달라고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단순히 네. 국민들의 불만뿐 아니고요.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무슨 네네.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터키라는 게 1980년대에도 국명 변경을 추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별다른 동력이 없어서 실제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국호 변경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에르도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튀르키예는 터키의 문화와 문명,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면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문서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수출품을 비롯해서 이미 터키 공식 관광 홍보 사이트 또한 사이트 주소를 고 튀르키예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상당히 하락을 하고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호 변경으로 이 터키 민족주의를 좀 고취시켜가지고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보수층 지지세 결집에 나선 건데 사실 터키인들의 76%는 튀르크인들이 맞아요. 근데 약 20% 정도가
튀르크인들이 아니라 쿠르드족이거든요. 아, 쿠르드. 네. 네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쿠르드족이 네네. 사실은 터키인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민족이 예. 터키도 이제 16개 참전국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튀르크인들이 아니고 쿠르드족들이 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들이 2등 시민으로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 대표 주자가 에르도안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국고에서조차 쿠르드인들을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네. 예. 튀르키예 역사책에 보면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또 투르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 역사책에 표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한다는 거는 조금 또 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제본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현충일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또 현충일의 의미도 되새기시면서 편안한 휴식의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컵라면 간식 받으실 분 빠뜨릴 뻔했네요. 7447 3429 4614 9909 7321 8505님 뚜껑 큰 컵라면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 찾아뵙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